영상 보면서 투표하고 조정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방안에 대해서 토론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발언해도 될까요? 제가 이 주어진 자료를 봤을 때는 이 1인 가구의 고독사 예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1인 가구 고독사의 어떤 부분에 포커싱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먼저 논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거든요. 혹시 두 분 생각해 보신 점이 있으실까요? 저는 고독사를 예방하기에 앞서 먼저 고독사가 무엇인지 행정적, 법률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개념이 아니다 보니까 앞서 무연고 사망사고로 조금 추정되는 경향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 고독사가 무엇이고 그것을 좀 더 통계적으로 기준을 잡고 체계 확립이 먼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명확한 정의가 부재된 상태에서 해결 방안을 구제하는 것이 좀 더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서 데이터 수치 통계를 좀 더 명확히 한 다음에 해결 방안을 도출해 나가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것의 정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까지 나타나 있는 것들의 추이를 봤을 때 우리나라만의 특별한 특이한 고독사의 현황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점에 좀 포커싱을 해서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일단 두 분께서 이 정의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쪽부터 먼저 접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행정적, 법률적으로 이 개념을 어떤 방식으로 좀 정의를 하면 좋을지 저희끼리라도 어떤 개념을 잡아보고 토론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제가 생각할 때는 고독사라는 것은 혼자 어떻게 보면 집에 살다가 돌아가신 분을 일컫는 말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국가에서는 1인 가구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를 일단 먼저 파악을 하고 그 안에 연령별로 구분을 해서 그 고독사를 어떻게 보면 그 1인 가구 수로부터 도출해 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3번님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저도 지금 기초 자료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는 무연고 사망자 통계에서 제외하는 등 이렇게 조금씩 제외되고 있는 층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제외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검토를 한 번 더 해보면서 정의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그 의견에 동의를 하고 좀 한 가지 더 해보자면 1인 가구 중에서도 사회적으로 좀 고립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이 현재 상태가 어떠한지 외부에서 알기 어려운 사람들의 사망을 고독사로 좀 정의를 하고 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정의를 하고 고독사 예방 방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지금 나온 자료 중에 무연고 사망사고 연령대별 분포가 있는데 일본의 경우 70대 이상 고령 쪽에 어떻게 보면 건강 쪽으로나 사회 네트워킹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하면 저희 나라에는 어떻게 보면 50대 특히 남성의 비율이 높고 고독사 현장에 가면 주로 우울증 약이라던가 술병, 구직, 이력서가 있는 것으로 보아서 뭔가 국가 차원의 중장년층의 재취업 프로그램 등이 좀 더 활발하게 예산을 늘릴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이제 동의를 하는 것이 특히 40, 50대의 남성에게서 고독사가 많이 일어난다는 것은 40, 50대에 퇴직을 많이 하는 우리나라의 형평상 이분들이 퇴직을 하고 나서 경제적 어려움 또는 어떤 사회적 고립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울감을 느끼고 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고독사를 하게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접근하기로는 이들의 말씀하신 재취업 프로그램이라든지 심적인 안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포커싱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혹시 심적인 안정을 위한 프로그램은 어떤 게 있다고 좀 생각을 하실까요? 심적인 안정이라고 하면 일단 우울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심리치유 프로그램 같은 것을 제공할 수도 있을 테고 이 사회적인 교류와 함께 접근을 했을 때 고독사 위험도가 높은 50대 이상 1인 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이나 쉐어하우스 같은 저렴한 공유 주거 모델을 도입해서 주거 안정도 도모하고 이들끼리 서로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방안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 있을 때
조금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 주거 생활이 되게 크게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요즘에는 청년을 위한 사회주택이나 유년층을 위한 쉐어하우스 같은 것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또 성별적으로 나뉘는 그런 사회주택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실제로 저는 청년주택에 거주를 해봤는데 그 공동체에서 생활할 때 그 커뮤니티가 활발해져 있어서 조금 외로움을 좀 덜 느끼고 말씀해 주셨던 심리적 안정감을 좀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말씀하셨던 이제 상호작용을 통해서 사회적 안정감을 얻는 것 외에도 좀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어진 자료를 보면 50대뿐만 아니라 사실 70세 이상의 고독사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긴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좀 제시할 만한 어떤 제도가 있을까요? 제가 그 스마트 링이라고 요런 그 건강이나 맥박 요런 거를 재줄 수 있는 AI 어떻게 보면 기술들이 발전을 하고 있음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각 지자체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70대 이상의 그 고독사 고위험군에 있는 노인분들께 먼저 1차적으로 드리고 그리고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을 토대로 예를 들어서 맥박이 좀 많이 기준치 이하로 떨어졌다 이럴 때에는 자동적으로 근처 구급대에 연락할 수 있도록 뭔가 네트워킹이 형성이 된다면 조금 더 이런 고독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사회망 연계 서비스를 이용해서 사실 택배나 우편 같은 것들이 많이 쌓여 있고 이렇게 되면 사실 미리 예방하실 수 있는 자료들이 조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공과금이 조금 미납된다거나 이런 사전에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조금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동의를 하는 게 요새 뭐 생활 속 접점이 많은 직군들이 있잖아요. 뭐 편의점이라든지 뭐 배달업체라든지 뭐 이런 분들과 연계를 해서 이 사람이 생존해 있는지 또는 뭐 그렇지 않은지 의심되는 경우에 신고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를 마련을 좀 보완적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AI 같은 경우는 예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AI 기기를 설치해야 하는 점 뭐 이런 것들을 좀 전반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경제적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번 더 나눠보고 싶은데요. 이 경제적 원인이라고 하면 결국 이분들에게 뭐 지원금을 드리거나 뭐 보조금을 드리거나 이런 것을 넘어서서 아무래도 40, 50대의 고독사 문제를 좌시할 수 없다 보니까 이분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어쨌든 일을 계속 하시던 분들이고 업무적인 능력이 있는 분들이다 보니까 이분들의 경력 전환이라든지 재취업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본인이 하고 싶은 창업이라든지 그런 글을 통해서 제2의 삶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덧붙여서 저는 이분들이 일본과 달리 일본은 한 회사에 들어가면 정년 은퇴할 때까지 계속 그 일을 하지만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계약직이 좀 더 활발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을 어떻게 하면 국가 차원에서 기업과 연계를 해서 계약직으로라도 더 훌륭한 인재를 국가 차원에서 훈련을 시키고 그에 상응하는 인재를 직접 연계를 시켜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저도 그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취업 관련해서 좀 더 나아가서 사실 재정적인 안정감 그리고 혼자 설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현재 재정 상담이나 좀 멘토링 할 수 있는 것들을 제시를 해서 좀 원스톱 상담 서비스 같은 것을 제안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가지고 있는 재정 상황과 노년에서 어느 정도 대비가 되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좀 더 조언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 혼자라는 마음에서 조금 벗어나서 부담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상담 서비스라고 하시니까 또 한 가지 더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디지털 기반으로 세상이 빠르게 변화를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뭐 신산업이라든지 신직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구직을 하시는 은퇴 이후의 분들이 이 직업의 전제를 몰라서 또 취직을 못하시거나 뭐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방금 아까 말씀하신 원톱 서비스에 더해서 취업 컨설팅을 제공을 하고 AI 기반 일자리 추천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좀 도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40, 50대 분들 그리고 노년층들한테는 조금 AI가 더 낯설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가깝게 접할 수 있도록 교육 같은 프로그램이 있고 그걸 신청해서 원하는 분야를 좀 들을 수 있는 환경도 제시되면 좀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해외 사례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조금 나눠볼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료에 제시된 일본 사례에서 1인 가구 등록을 통해서 고독사 위험군의 규모를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이 조금 인상 깊었거든요. 1인 가구다라는 것을 내가 등록을 하고 나를 좀 케어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알리는 것만으로도 사실 많은 부분을 좀 예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실제로 일본이 초고령화 사회고 저희 한국도 일본을 따라서 보다 고령화가 점점 진전이 되고 있어서 실제로 본인의 일본의 정책들에서 저는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고 실제로 많은 그 제도들을 벤치마킹을 해야지 저희 나라도 고립사를 조금 더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그 구급차 같은 거 부를 때 본인의 질병을 미리 등록해 둘 수 있는 시스템 같은 게 마련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1인 가구일수록 특히 주변 지인이 이런 질병들을 미리 알릴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미리 정보들을 많이 공유해서 본인의 지병이나 뭐 급한 상황에 알아야 할 응급 구조사들이 알아야 될 것들을 미리 등록해두는 시스템이 조금 더 활발하고 홍보가 되었으면 조금 더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되게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혹시 뭔가 더 제안을 할 수 있다면 그러한 등록 시스템에도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가령 뭐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데 가서 내가 응급상황에 처했을 때 나의 뭐 의료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뭐 그런 프로세스도 좀 도입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기억나시죠? 그 참여하셨던 그거 다시 여시면 됩니다.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조금만 참으십시오. 자, 투표하시죠. QR 또 주셨네. 맞았어요. 잠시만요. QR 또 드릴게요.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평가 자간의 정리. 다 찍으셨죠? 다 씁니다. 네. 지금 미리 예방 주사를 맞는다 생각하시고 제가 놀란 부분은 역시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메모를 안 하세요. 예, 느끼진 않으셨어요? 지금 이 몇 분짜리 영상인 것 같으세요? 10분밖에 안 돼요. 근데 하다 보면 어려워. 이게 토론 면접 제일 어려워요. 평가위원들이 이 5가지 평가하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아무도 메모를 안 하셨어요. 또 원래 그러세요, 다. 메모하면 제가 가르칠 게 없죠. 너무 감사합니다. 자, 다음부터 어떻게 하시냐면 요것만 가지고 나와서 체크만 하세요. 그냥 좀 두드러지는 친구들, 이 친구 이거 잘하는데 잘하는 것만 체크하세요. 그 다음에 모아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고 있으면 감상이 됩니다. 저 친구 말 잘한다. 나중에 요거 하라고 하면 이제 정렬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두 번째 또 토론 면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뭔지 아세요? 두 번째, 내용을 평가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건 말이 안 돼. 스마트링이 말이 돼. 내용은 평가하지 마세요. 네. 뭐 자기가 걸어서 우주를 가겠다고 하지 않는 한 내용에 대한 평가는 미룬다. 너무 비현실적이지만 않으면 내용보다는 이 친구가 실제로 요 5가지 평가 항목에서 이 내용들을 얼마나 잘 발휘하고 있는지만 피겨 심사위원처럼 평가하시면 돼요. 거의 다 하신 것 같아요. 네, 다 하셨죠?
자, 보시면 결과를 보시면 가장 왼쪽에 있던 1번 지원자가 73%, 2번, 3번 누가 제일 잘했냐예요. 왜냐? 토론 면접에서 점수도 있고 이제 심층면 점수도 있긴 하지만 잘했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못했냐도 중요하지만 자, 1번, 2번, 3번이 나왔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정렬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여기서 좀 일치가 안 되셨죠? 저희 오늘 자, 평가 결과입니다. 긴장되십니까? 자, 1번 맞습니다. 1번이죠. 근거가 있어야 돼요. 1번이 말을 제일 잘해서 사회적 역할을 해서 점수를 높게 주면 안 돼요. 1번은 뭔가 본인이 계속 의사소통은 논리적 구조를 잡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죠.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데피니션을 하거나 뭐 어떤 피드백을 제시하거나 그런 협업 능력, 문제 해결, 30, 40대 남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뭔가 문제를 분석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 그런 것만 잘 집어내시면 돼요. 갈등 조절, 정의라든지 특이한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뭔가 본인이 인지하고 해결하려고 했죠. 1번이 대다수 분들이 많이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건 저는 정렬해서 의미가 있는데 이제 2번, 3번이 중요합니다. 누가 더 잘했느냐? 자, 2번. 뭐 필요성도 주장했고 경청하는 태도를 보였고 의견 보충도 막 했죠. 제 의견은 하면서. 그다음에 고독사 정의 뭐 이런 것도 마련했고요. 근데 특별히 중재하진 않았어요. 1번이 많이 중재했죠. 그러니까 이것도 모르는 친구들은 중재를 안 하고 자기 얘기만 하면 감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중재는 사실 1번 의견 좋았고 뭐 3번 의견 좋고 이거 사회자 하는 친구가 이 점수를 많이 가져가요. 그래서 이 평가 기준을 미리 알려주시면 안 됩니다. 이거 알려주면 자기가 사회자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번 친구가 사회자를 했기 때문에 이 갈등 조절 합의 도출을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미리 알려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는 그렇게 안 했고요. 자, 마지막 이제 3번이 중요하죠. 누가 2등이냐 라고 했을 때 자, 결과적으로 누가 2등일까요? 빨리 더해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그죠? 3번이 2등입니다. 네.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만약에 1번이 오늘 낮게 나왔으면 다시 하셔야 돼요, 오늘. 근데 일단 1번이 잘했다라는 게 70%가 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평가하시는 기준이 그래도 나쁘진 않지만 다만 아쉬운 점은 평가 기준에 맞춰서 3분이나 4분이 들어오면 빠르게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기억이 안 남아요. 이게 인상만 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토론 면접이 굉장히 어렵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강조드린 게 2가지가 있죠. 하나, 메모를 하자. 2번째, 내용을 듣지 말자. 그러니까 저 내용은 비현실적인데 그런 판단을 하시기보다는 그런 협업 능력이나 문제 해결에 대한 뭔가 본인의 의견을 제시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것들만 평가하시면 됩니다. 더해보시니까 2번 2등인가요? 2번이 아, 2번이 나아요? 예. 근데 조금씩 다르죠. 보면은 2번이 문제 해결이는 좀 더 뛰어나지만 3번은 중간에 뭔가 본인이 막 타협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3번이 이건 정도 많이 가져갔어요. 대신에 적극적으로 한 건 이 친구 얘는 주로 시키만 했죠. 네. 이런 거 다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총점으로는 일단 1번 1등이다 라는 것들. 그래서 평가자간에 오늘 이렇게 미리 시뮬레이션 해보시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리고 나중에 이 친구들 나간 다음에 서로 어느 정도 논의도 하셔도 좋습니다. 어때? 근데 1번이 잘했고 2번 몇 점이고 하는 것도 체크해 주시면 좋습니다. 오늘 토론 면접까지 다 했는데요.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자, 벌써 약속된 시간이 조금 오버하긴 했는데요. 5분 남았는데 면접 전에 이력서 보시면 좋지만 못 보셔도 어쩔 수 없고요. 화상 면접 괜찮고요. 면접 시간 요거는 준수해 주시면 좋습니다. 각각 늦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시간 준수해 주시고요. 편안하고 부드러운 분위기는 좋으나 과한 호응은 오히려 좀 역효과가 날 수 있다. 질문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한 가지씩만 한다. 그 다음에 답변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1시 30분 동안 얘기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중재를 하셔야 된다. 죄송한데 충분히 들은 것 같은데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또 운영의 묘. 그냥 됐고요. 그만 얘기하세요. 이러면 안 됩니다. 감각이나 느낌이 아닌 평가 요소, 역량에 기반한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자꾸 노력하시면 돼요. 기억이 안 나면 역량, 경험 물어보시면 돼요. 문제 해결력을 발휘한 경험이 있습니까? 초보죠? 근데 중급자는 본인이 어떤 문제를 정의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던 경험을 얘기해 주세요. 행동 지표에 기반한 질문을 해보셨습니다. 그 다음에 후보자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 답변을 자꾸 평가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절대 보이스로 평가하거나 비꼬거나 말꼬리 잡지 않는다.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요?
진짜예요? 아닙니다. 후보자 앞에서 뭐 손 떠시거나 핸드폰 보시거나 한숨 지시거나 팔짱 꼬시면 안 됩니다. 네, 법적, 사회적, 윤리적 문제 야기해서 질문하시면 안 되고요. 답변 도중에 나오죠. 5번. 답변 도중에 말을 끊고 뭐 지적하거나 가르치거나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질문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 그런 경우 있어요.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할 때 질문 못 알아두셨어요? 뭐 이러실 필요 없습니다. 다시 한번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소서 내용에 이미 적혀져 있는데 그걸 또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그런 것만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 내겠습니다. 건축학개론이 왜 자꾸 나오냐면요. 우리 모두 누군가의 첫사랑이었잖아요. 이 건축학개론의 주제가 우리도 언젠가 다 면접을 받지 않습니까? 네, 이 면접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 긴장하고 와요. 합격하려고 옵니다. 근데 면접관이 이상한 질문하거나 이상한 태도를 보인다면 이 친구 그 절대 못 잊어요. 그래서 이렇게 교육을 함으로써 좋은 사람을 뽑는 게 목적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화재보험협회가 면접이 되게 젠틀하다라는 인상이 주어지면 더 좋은 애들이 옵니다. 그런 친구를 뽑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면접 질문하는 법, 평가하는 법, 토론 면접 맛배기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5분 남았는데요. 수고 많이 하셨고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 남아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가져가시면 됩니다. 가이드북 가져가시고요. 나중에